어머니,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갑자기 통장은 왜? 이제 제가 관리할 거예요. 어차피 두 분은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돈 관리를 못했어? 지난번에 병원비도 제가 안 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두 분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생활비랑 약값은 제가 다 줄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장 내놓으세요. 이 녀석이 정말 내가 언제부터 우리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생긴 거야? 아니, 제 말은 내 말이 뭐야? 우리더러 거지처럼 내 용돈을 받고 살라고? 이 집은 우리 집이고 그 통장도 우리 돈이야.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저는 그냥 두 분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당하는 거 많잖아요. 여보, 진정해요. 무슨 진정을 해? 이 녀석이 대놓고 우리 돈을 빼앗으려는데. 제가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해 준다니까요. 어머니, 통장 좀 주세요. 제발요. 아들아, 그래도 그건 진짜 답답하네. 통장 내놓으라고요. 이 불효자식! 내가 감히 부모한테 소리를 질러? 당장 사과해. 이러니까 제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만해, 둘 다. 아들아, 우리가 아직 정신 나가지는 않았어. 통장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래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어차피 전 그냥 두 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이게 누구 집인데요? 우리 집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진정해요. 아들아, 오늘은 그만하자. 다들 흥분했어. 알았어요. 그냥 제가 물러설게요. 하지만 두 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놈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어. 여보, 울지 마. 저놈은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야. 저렇게 부모를 대하는 놈은. 여러분, 오늘의 사연, 통장을 내놓으라는 아들 어떠셨나요?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돈 문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들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네요. 혹시 정말 걱정해서 나온 행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 또는 장인장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오늘 사연 에피소드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과연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시작합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가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둘이서 정을 들인 2층 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1층 거실에서 남편은 신문을 읽고 저는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나이, 자식 키우는 고생도 다 끝내고 이제는 저희 둘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요. 잠시만 함께 지내도 될까요? 아들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라는 말이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2층 한 방을 쓰고 저희는 1층 주방과 가까운 안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에 있던 제 화분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앉던 소파 자리에는 아들 내외의 짐이 쌓이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가져온 새 가구들이 저희 가구들을 대체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 내외가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별말 없이 양보했습니다. 어머니, 이 장식장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가 새로 산 것으로 바꿔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장식장이었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가구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1층 거실은 이미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물건들로 가득 찼고 저희의 흔적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남편의 안락의자는 창고로 들어갔고 제가 아끼던 티테이블은 어느새 다락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임시로 함께 사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되던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집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니? 아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계약금 날렸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고 저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내려왔을 때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여기 좋잖아. 왜 굳이 돈 들여 이사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 될 텐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고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목구멍에 걸려 기침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 마시러 왔어. 라고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시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층은 이제 완전히 아들 부부의 공간이 되었고 저희는 2층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지자 남편의 무릎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은 저희 것이었지만 어느새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에 내려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들어왔고 저를 보자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 엄마가 놀러 왔어요. 어머니도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라는 호칭만 남은 채 실질적으로는 외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자유롭게 주방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들의 대화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좀 더 지켜보자. 매달 25일이면 저희 부부의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고 저도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모아둔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절약해서 생활하면 병원비와 생활비로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지 2달째 되던 날 연금이 입금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주방에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밥 먹고 갈래? 아들은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경비를 미리 써야 하는데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바로 갚을게요. 오늘 연금 들어오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남편의 정기 검진이 있어서 병원비를 준비해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실히 갚을게요.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이번에 병원비도 있는데. 아들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남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통장을 가지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금이 입금된 통장을 들고 내려오면서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주가 지나도 그 다음 주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아들은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어서. 이번 달 말에는 확실히 갚을게요. 그러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연금이 입금되던 날 아들은 또다시 저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지난번 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빌려간 돈은 아들은 급히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함께 갚을게요. 이번에 큰 계약이 성사되면 보너스도 받을 거예요. 또다시 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달, 넷째 달.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곧 갚겠다. 하지만 결코 갚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병원비가 정말 급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친정 사정까지 들먹이며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술하셔서 저희가 보태드려야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여섯 번째 달에 이르자 저희 통장은 거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약값을 타러 약국에 갔다가 카드가 승인되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귀갓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 내역을 확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저희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겠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또다시 연금 입금 사실을 알고 저희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집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정말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꺼낸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사실 연진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아이. 그 기쁨에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아 나가며 던진 가벼운 인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 내외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날 정성스럽게 아기 옷을 준비하고 작은 금반지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모든 서러움도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아내의 병실 앞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가 저의 손주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아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안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서둘러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아기를 받아든 며느리는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건넸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아들 내외와 아기는 1층에서 생활했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2층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기 옷을 빨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아기 방을 청소하는 일 등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에는 이런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에 진짜 의미가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목욕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재우기. 이 모든 일을 그녀가 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기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내가 좀 안아볼게. 손을 뻗어 아기를 향해 다가갔을 때 며느리가 재빨리 아기를 자신의 품으로 당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가 놀라니까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놀란다.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손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없을 때 몰래 손주의 방에 들어가 작은 손가락을 만져보거나 볼을 쓰다듬는 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열이 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저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제 품에서 금방 진정되었고 이내 쌕쌕 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들어온 며느리는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며느리는 급히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울어서 이제 막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안으면 아이가 더 놀라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제발 아이에게서 좀 떨어져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핏줄인 손주를 향한 제 사랑이 오히려 해가 된다니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손주의 모든 첫 경험에 함께했습니다. 첫 이유식, 첫 걸음마, 첫 단어. 이 모든 순간에 그녀는 항상 곁에 있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가 할머니 라고 처음 말했을 때 그 말은 며느리의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어머니 라고만 불렀죠. 그것도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인사해 라고 시킬 때만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손주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으로 상을 차렸고 제가 준비한 것들은 모두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돌잡이 때도 첫 번째 물건을 집게 한 사람은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애를 싶은데 왜 너희는 나를 멀리하니? 아들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장모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험이 많다라.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 경험과 사랑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참자. 우리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층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고 1층에서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지만 제가 물었을 때 그저 괜찮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아들이 뛰어 올라왔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제게는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구급차에 올라타려 할 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라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야 해.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남편을 검사하는 동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들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아직 위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들은 내일 출근해야 해서 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이 지나고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분이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아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간병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직접 간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70대인 것을 알게 된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간병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족 중에 번갈아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상황과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간병이 필요하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이제 남편을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위를 바꿔주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번쩍 일어나 확인했고, 낮에는 병원 식단과 약을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갑자기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열흘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넌 왜 이제 왔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리고 집에도 아기가 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삶을 평소처럼 살았다는 것을.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마도 여가를 즐겼을 것입니다. 아픈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은 1시간 정도 병실에 머물다가 집에 가봐야 한다. 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때요? 제가 비용을 조금 도울게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의 모습인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3주간의 병간호 끝에 남편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혼자서 3주 동안 간병하시다니. 아드님이 한 번도 밤에 교대해주지 않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밤에 교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간호사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퇴원하는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집에 오시면 좀 쉬세요. 제가 아버지 병간호 도울게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단 한 번도 병간호를 돕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도와준다니.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서자 얼른 인사를 하고는 아기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2층에 머물게 되었고 남편의 회복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3주간의 병원 생활로 지친 몸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간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좀 어떠세요? 남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저는 병원에서의 3주간 간병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처럼 일상적인 간호를 하면서도 이제는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는 자주 저렸습니다. 밤에도 남편이 신음소리를 내면 번쩍 일어나 확인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고 약을 챙겨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기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둘 다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곧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바빠요. 회의 시간에 늦으면 안 돼서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만 시간을 내줄래? 내 아버지 때문에 의논할 게 있어. 그제서야 아들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아직 많이 불편해. 내가 3주 동안 병간호하느라 너무 지쳤어.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 내가 퇴근 후에 아버지 옆에 좀 있어주고, 혹시 며느리가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고, 며느리도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뭔가 더 말하려 하자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건강하시고, 아버지의 간병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젊다니, 저는 이미 70대 중반이었습니다. 3주 동안의 병간호로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젊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잠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남편의 약을 챙기고 빨래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외출하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올게요. 아기는 제 엄마가 봐주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녁은 어떻게 하지?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죠. 항상 하시던 대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하시던 대로. 저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나요? 남편의 간병도, 집안일도 모든 것이 저희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회식이라며 나갔고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나갔습니다. 손주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의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급히 올라가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다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남편을 일으켜 침대에 눕히고 나니 저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3주간의 병간호와 이어진 집안일로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서둘러 출근했고 며느리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편을 돌봤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침구를 갈아주고 모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이나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좀 도와줄래? 내가 정말 힘들어. 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바빠요. 회사에서 승진 준비 중이라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며느리도 아기 때문에 바쁘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집에서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눈물로 번진 글씨들 사이에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우리는 홀로 서야 한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들에게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다. 그저 재산과 집을 물려줄 수탈의 대상일 뿐. 일기를 덮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무언가 바꾸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긴 했지만 혼자서 계단을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여보, 혼자 내려오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걸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외면했지만 남편만은 제 고통을 알아주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보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곧 완전히 회복되시겠어요. 그 말을 한 후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 눈물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간호로 지친 몸이었지만 제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요리책을 뒤적이며 돌상에 올릴 음식들을 메모하고 장을 보러 다니며 재료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남편도 이제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올 정도로 회복되어 저는 조금 더 손주의 돌잔치 준비에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잔치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니?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서 소박하게 하려고요. 어머니께서 음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기뻐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수수팥떡을 위한 팥을 불리고 미리 나물들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떡집의 방문에 백설기와 수수팥떡도 주문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금반지도 준비했고 돌잡이 물건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습니다. 돌잔치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와 생선조림, 소고기,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모두 손주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아파도 손주를 생각하면 모든 고통이 견딜만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은 음식들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거실에 앉아 돌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주의 돌사진을 찍을 공간을 꾸미고 돌상을 예쁘게 차렸습니다. 예쁜 천으로 테이블을 덮고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껏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친구 몇 명과 며느리의 친구들 그리고 며느리의 가족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손주의 첫 돌을 축하하러 온 기쁜 표정이었지만 유독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큰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제게 겨우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도착하고 이제 돌잔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돌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 대신 화려한 케이크와 다양한 디저트 그리고 며느리의 어머니가 가져온 듯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상이 바뀌었네? 내가 준비한 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대요. 요즘 돌잔치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은 나중에 먹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이라는 이유로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 주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잡이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돌잡이 물건들을 내밀었지만 며느리의 어머니가 이미 새로운 물건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의사청진기, 마이크, 골프채 모두 예쁘게 포장된 새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과 연필, 돈은 그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이쪽으로 놓아야 더 예쁘게 나와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하며 제가 준비한 물건들을 더 뒤로 밀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 그저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고 손주는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며느리의 어머니는 우리 손주 가수 될 거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건들은 결국 손주의 손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는 역할은 당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사진 찍어요. 며느리의 친구가 불러서 저와 남편도 사진을 찍게 되었지만 저희는 맨 뒷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며느리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진짜 할머니는 앞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짜 할머니였을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주는 사돈이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와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속상했지? 나도 봤어.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아이를 위한 거였으니까. 아이가 좋아했으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저 자신과 남편을 위한 삶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손주도 데리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아들 내외에게 제안을 하려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 내외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예쁜 모자를 씌우고 있었고 아들은 차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론가 놀러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니?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서점에 가려고요. 아이에게 책도 좀 사주고 싶어서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오늘 산책이나 할까 했는데 괜찮다면 함께 가면 어떨까? 아버지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 제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점 다녀오고 다른 일정도 있어서. 다음에 같이 가요.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짧게 대답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산책이나 가요. 그날 오후 저희 부부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말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외출을 했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점차 저희만의 주말 루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거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가끔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을 위한 과일과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동네에 사는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었습니다. 잠시 근황을 나누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 놀이공원에서 내 아들네 가족 봤어. 손주가 정말 많이 컸더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많이 컸지. 벌써 돌이 지났어. 김씨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같이 있더라고. 다 같이 재밌게 놀고 있길래 인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나 보여서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왔어. 저는 그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좋은 추억 만들어주는 거지. 사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다는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당연히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테니까요. 서점에 간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이웃 할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놀이공원에서 아들네 가족을 봤대요. 사돈도 함께였다네요. 남편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서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굳이 우리에게 모든 일정을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굳이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일정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아버지랑 산책도 하고 마트에도 다녀왔어. 너희는 즐거운 시간 보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서점에서 책도 좀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을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었지만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아침을 챙기고 남편은 제게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건네며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게 함께 보내자고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함께한 5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축하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생일이라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아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날은 아들 내외가 일찍 출근했다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이미 방은 비어 있었고 부엌 테이블 위에는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출근합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제 생일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금방 떨쳐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제가 그의 모든 일정을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메모를 보여주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요.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보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에 근처 식당에 가서 간단히 생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잠시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제 생일을 알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왔고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주인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예약을 해두었던 모양입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걸 준비했어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생일인데 축하는 해야지.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즐긴 저녁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나눈 작은 케이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연락해 볼 텐데 이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성인이고 제 생일도 잊은 모양이니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자정이 조금 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꽤 들떠 보였고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제 생일을 기억한다면 방문을 두드리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말이라 늦게 일어났고 저는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저는 이제 이런 요청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여러 장의 카드와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아들이 허둥지둥 물건들을 주워 담는 동안 저는 무심코 한 장의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호기심에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어제 날짜가 찍혀 있었고 유명 와인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꽤 큰 돈이 나갔네?
뭐 하느라 그랬어? 제 질문에 아들은 영수증을 얼른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토요일 날 연진이 친구네 집들이 갔었거든요. 여러 명이서 같이 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 제가 정말 깜빡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필요도 없었고 화를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 담담한 반응에 아들이 오히려 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천천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더 큰 실망과 상처도 겪어왔으니까요. 아들이 제 생일에 친구 집들이에 간 것이 저를 무너뜨릴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서운하네. 내 생일인데. 나도 서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알게 되었다. 아들에게 나는 그저 어머니라는 역할일 뿐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 생일보다 친구의 집들이가 더 중요했던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는 항상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고 나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자.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저희 부부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신을 깜빡한 것에 대해.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아들은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일 이후로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자세를 바꾸는 것도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주방으로 내려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도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을 불러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아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방문을 두드렸고 아들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대.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줄래? 아들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은 저보다 회사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택시 타고 갈게.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렀고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같이 가야겠어요.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아직 건강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동네 병원이니까 금방 올 거예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제 말에 따랐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해 택시까지 태워주었고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분명 회사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로의 작은 진동에도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고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약 15분 정도 지났을 때 택시가 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카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성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꼭 가야 한다며 제 부축을 거절했던 아들이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회의라던 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지거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저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지시했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시네요. 이대로 두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일정을 잡아볼까요? 하지만 가족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실 테니 간병할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가족과 상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의 태도를 본 후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아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아파요.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거실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디스크래요. 수술이 필요하대요. 남편의 표정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수술이요? 큰일이네. 언제 받아야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대요. 하지만 아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 후에는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치 아침에 있었던 일이나 카페에서 본 모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디스크래. 수술이 필요하대.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요? 심각한가 보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술이 가능하대. 날짜를 잡기 전에 너와 상의하고 싶어서. 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간단히 대화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과 둘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수술은 언제 받을 거예요? 남편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바로 받을래요. 의사 선생님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본 아들의 모습 그리고 수술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무관심한 반응. 모든 것이 제게는 커다란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결단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저와 남편만의 인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 배신과 상처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잠들려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손길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확정받고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수술 일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 받기로 했어. 아들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 후에 3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2달 정도는 거동이 불편할 거래. 간병인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제서야 아들이 TV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다음 주에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서요. 가족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고 이미 항공권과 숙소도 예약해놨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일정이에요. 그럼 내 수술 날짜를 바꿔야 할까?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예약이 완료됐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 어머니 수술이 급한 게 아니라면 미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알았어.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날짜를 바꿔볼게.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에게 수술 날짜 알려줬어요. 아들네가 그날 가족여행 간대요. 이미 모든 예약이 끝났다면서 우리 수술 날짜를 미루라고 하네요. 하지만 병원에 전화했을 때 의사는 날짜를 미루는 것보다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신경 손상 위험도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여행 일정과 상관없이 제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게 좋대. 너희는 여행 다녀와.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간병인 구하면 돼. 병원에서 소개해준대.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만의 삶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간병인과 통화했고 입원 준비물도 챙겼습니다. 남편은 수술 당일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여행을 떠났을 테지만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애비 좀 바꿔줄래? 잠시 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고 수술에 대한 걱정이나 안부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전화했어요? 통화됐어요?
며느리가 받았어. 공항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수술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허리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동안 남편은 계속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묻고 의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의 수술을 위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이송하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고 허리는 마취가 풀리면서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간신히 말을 꺼냈고 간호사는 제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취에서 점점 깨어났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다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화장실도 가지 못해 소변줄을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의 회진이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3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보았습니다.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수술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곁에서 도와주었고 간병인도 밤새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물품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간병인과 함께 병실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술 잘 됐다면서요? 저도 무릎 수술했어요. 바로 옆 병실이더라고요. 박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해외여행 가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내 가족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페이스북 하는데 거기서 봤어요. 며느리분이 올린 것 같던데.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활짝 웃으며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가족여행 첫날, 하와이 가족여행 도엄마도 함께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며느리의 부모님을 의미했고 저희 부부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 수술을 핑계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를 초대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멋진 곳에 가셨네요. 하와이라니. 박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대화가 끝나고 박 할머니가 자기 병실로 돌아간 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SNS에 그렇게 당당하게 올릴 정도라는 것이 새삼 씁쓸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간병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명절 연휴라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라 모든 간병인이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새로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난감했습니다. 제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고 남편 혼자서 저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옆 병실에 박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원하신다면서요? 저도 오늘 퇴원해요. 저희의 상황을 듣고 박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자원봉사 모임에서 아픈 이웃 돕는 일을 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박 할머니는 전화 몇 통을 걸더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장씨 아주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대요. 원래 내일부터 다른 분을 도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취소돼서 시간이 생겼대요. 명절 연휴 기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박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병인 대신 동네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올 때 박 할머니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내일 장씨 아주머니가 9시쯤 갈 거예요. 박 할머니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희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우리 아들보다 더 신경 써주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와 남편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 덕분에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2층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 방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남편과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장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이었고 간병 경험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조용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TV로 명절 프로그램을 보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없는 명절이었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인사나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계속 살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 몰래 조용히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남편만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여행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남편은 짧게 대화를 마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행은 즐거웠냐고 물어보더군요.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천에 옮겨야 할 계획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저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여행 선물 드릴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문을 열고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 나중에 이야기해. 문이 닫히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래요? 기념품이라고 초콜릿을 주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초콜릿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했습니다. 남편은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희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할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허리 수술을 함께 했던 그 이웃입니다. 그녀는 저희 회복 상태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저도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건 괜찮아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박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들 친구가 변호사인데 노인 재산 관리 상담도 해준대요. 혹시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후 재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박 할머니는 기꺼이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다음 날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3일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운전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한 작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박 할머니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계획 그리고 재산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하면서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2층 집과 적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드님께 이미 증여하신 재산이 있으신가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도와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 1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시에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이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당한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것도 문제 없겠네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실 때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실버타운이나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입주 조건, 비용 구조 등 실질적인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방법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과 절차, 유류분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적당한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남은 재산은 공증 유언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집 매각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대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훨씬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계획이 이제는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졌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 및 매물 내놓기, 실버타운 방문 및 입주 조건 확인, 공증 유언장 작성, 이사 계획 세우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함께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그래도 이제 방향이 잡혔으니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에 오늘 들은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 알아봐야 할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집 시세도 알아보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알려준 실버타운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주말이 되자 저희는 동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허리 상태도 많이 나아져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시세를 설명해주며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내놓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좋습니다. 한 달 내로 팔릴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사러 나온 듯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나왔어. 저는 부동산에 다녀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저희는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언제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서요. 그 전에 이야기하면 방해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김 변호사가 추천해준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 다양한 편의시설, 의료 서비스 등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만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고 유언장 작성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도 이제는 저희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장 작성을 위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에 바쁘게 살아갔고 저희의 변화에 대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아들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좀 안 풀려서요.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음 달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내가 차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혹시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동안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저는 돈을 빌려주었고 매번 그것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줄 돈이 없다. 제 대답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급해서. 나도 진지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아들의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나도 내 노후를 위해 돈이 필요해.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없으세요? 아니면 그냥 주기 싫으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없기도 하고 주기 싫기도 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크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애가 화가 난 것 같던데.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키웠는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제 결심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저 돈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를 보지 않고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그날은 말없이 방에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버렸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을 매물로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아도 좋으니 좋은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중개인은 저희의 요청을 이해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후 저희는 실버타운 계약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방문해둔 실버타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했고 입주 가능 시기를 문의했습니다. 한 달 후면 입주 가능하세요. 계약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원하시는 가격에 계약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둘러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수자는 50대 중반의 부부였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조용히 살 곳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없는 시간에 중요한 물건들부터 챙겼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귀중품, 중요한 서류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 버릴 것도 가져갈 것도 많았습니다. 실버타운과 계약을 마치고 입주 날짜도 확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갔고 저희의 변화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계획 실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잔금을 받은 날 저희는 사전에 준비해둔 짐을 모두 실버타운으로 옮겼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부탁해 조용히 이사를 마쳤고 실버타운 방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집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한 오전 시간에 마지막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의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마지막 짐도 정리했습니다. 저희의 새 보금자리는 작지만 아늑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연락할 거예요?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빈집을 보게 될 때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분명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아들이 먼저 전화할 거예요. 예상대로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어디 계세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 통장이지 엄마가 아니었잖아. 이제 그 통장도 나도 너희 곁에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아들이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신사에 연락해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을 끄는 것입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이틀 후 저는 김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아드님에게는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만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공증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일주일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들, 새로운 일상.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선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입주민들과 교류하며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다고 하나요? 내일 오후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집도 팔고 연락도 끊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모르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유언장도 작성하셨다고.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했길래?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함께 그동안 아들에게 빌려준 돈 내역, 제 수술 당시 아들 가족의 해외여행 증거, 그리고 제가 겪었던 상황들을 정리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넘겨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수술 당시 하와이 여행 사진을 보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겹친 거예요. 미리 계획된 여행이었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희는 해외여행 갔잖니? 그러니 내 돈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여행 보내줄게. 그 말에 아들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래도 집은 왜 파셨어요?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 된다.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사무실을 나오는 제 뒤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삶에 집중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는 등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바둑 동호회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나주셨으면 한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도 점차 무뎌졌습니다. 그보다는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실버타운 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일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동도 꾸준히 했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지난 3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대신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저와 남편만의 행복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께 제 경험이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일들은 쉽지 않았고 특히 제 자식에게서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로서 정작 필요할 때 외면받는 서러움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